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개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여러분, 벌써 마지막 챕터에 왔습니다. 챕터 3 전기자기학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해 오셨고요. 전기자기학도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자기학에서 평균 8문제에서 10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걸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일단 수업을 들어보시고 어려운 건 좀 빼고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셔도 10문제 또는 8문제 중에서 반타작은 하세요. 자, 무슨 타작? 반타작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합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수험생 여러분, 우리 이제 챕터 바뀌었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챕터 3 전기자기학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기자기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전기라는 친구가 있고 자기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함께 다닌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하고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겠죠. 사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는 얘하고 따로따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전기와 자기는 같은 선상에 있는 친구들이다. 그러니 얘하고 얘를 서로 분리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기학, 자기학을 함께 합쳐서 지금은 같이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딱 전기자기학을 피면요, 수학이 엄청 많이 나오죠. 막 물리가 엄청 많이 나오죠. 즉 내가 하기 싫은 공부 여기 다 나와 있네 라고 하면서 도대체 이 재미없는 과목을 왜 배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전기학, 자기학, 우리가 보통 이제 학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학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론이죠, 이론. 이론을 알아야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기학, 자기학을 알아야 여러분 나중에 제2과목에서 나오는 전기기기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발전기, 전동기 또는 변압기, 이러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 설비들을 만들 때 이러한 이론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이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 사실 전기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발전기나 전동기나 변압기에 대해서 당연히 배우겠죠. 그러면 이 친구의 엄막격인 전기 자기학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전기 기능사 시험에도 얘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여러분 기능사 시험이 있고 전기 산업기사가 있고 전기 기사가 있죠.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에서 이야기는 전기 자기학보다 훨씬 쉬워. 공식이 훨씬 적게 나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힘내시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험생 여러분, 전기자기학 첫 번째 핵심이 쿨롱의 법칙입니다. 근데요, 쿨롱의 법칙 시작하기 전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니 도대체 이걸 왜 배우냐?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일단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전기자기학을 정말 어려워하세요. 눈에 보이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전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가지고 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스토리를 이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이 인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자는 만물할 때 만이에요. 모든 만물할 때 그 만자고요. 유자는요, 있을 유자예요. 그러면 모든 만물이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냐? 인력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쿨롱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부드러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지구, 황당하죠? 제가 이렇게 지구,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달. 여러분, 지구는요, 지구 자체의 질량을 가지고 있죠. 뭘 가지고 있다고요? 자체의 질량을. 그거를 대문자 m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달도 달의 질량이 있을 거예요. 또는 달 자체에 무게가 있겠죠. 어찌됐든. 그러면은 이 달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할게요. 물론 얘보다 훨씬 크겠죠. 어찌됐든
크든 작든 간에 이 친구도 질량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도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구하고 달하고요, 멀리 떨어져 있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떨어지는 거리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다? 예, 거리.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약속 하나 하자고요. 전기자기학에서 거리를 보통 스몰 r을 많이 씁니다. 예, 왜 스몰 r을 많이 쓰냐면 radius, 즉 반지름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자기학에서는 요 r이 반지름이나 또는 거리를 많이 나타낸다. 근데 우리 여기 보이는 쿨롱의 법칙에서는 뭐를 뜻할 거다? 거리를 뜻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가 서로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만유 인력이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여기에 남자가 있고요. 자, 여기에 여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서로 어때요? 서로 밀쳐내요. 예,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리고 얘와 얘 사이에 떨어진 뭐다? 거리가 있다더라. 그러면 이 친구하고 과연 이 끌어당기는 그 인력은 얼마만큼 되는가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아주 먼 옛날에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이러한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골똘히 연구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얘하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 force라고 해요. 자, 힘은 어떤 관계겠냐? 이 친구와 떨어진 요 거리 있죠.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대단한 이러한 작은 결론을 냅니다. 그럼 이건 또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무슨 법칙 배울 거예요? 쿨롱의 법칙 배울 거예요. 여러분, 쿨롱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전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쿨롱의 음전하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하고 떨어진 어떤 임의의 거리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하고도 서로 끌어당긴다. 자석처럼 N극과 S극이 서로 붙으려고 하죠. 그거 똑같아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전기하고 자기하고요 비슷하다고 했었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얘와 얘 사이에도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정전력이라고 합니다. 정전력?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정지해 있는 전하,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 내용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줄여서 정지해 있는 전하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정전력이라고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힘은 force, F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지. 얘가. 전하와 전하. 설마 얘네들이 시험에 나오겠어요? 얘네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쿨롱의 양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1쿨롱의 음전하가 있는데 얘와 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만큼 되냐? 힘 force는 역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 선생님, 얘하고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 쿨롱이라는 분이 이걸 실험을 합니다. 자, 뭘 한다고요? 실험을 해서 이거를 알아냅니다. 여러분, 이거는 수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거고요. 이건 뭐로? 실험으로 알아낸 거예요. 어찌됐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뉴턴이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여러분, 힘의 단위를 우리가 N이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뭐라고 읽게 되는 거예요? 바로 뉴턴이라고 읽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업적을 우리가 길러주는 거죠. 어때요? 느낌이 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아니야? 전혀 안 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얘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꼭 기억하자고요. 전하와 전하 사이에 이런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거리와 무슨 관계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 친구도 자기의 질량을 가지고 있죠. 이 친구도 자기의 질량이 있죠. 그래서 뉴턴이라는 과학자는 옛날에 얘와 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어떻게 계산을 해냈었냐? 이 친구의 질량 곱하기 이 친구의 질량. 각각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량을 곱하면 그 값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비례한다라는 뜻이야. 세상에. 이 법칙이 여기서도요 거의 똑같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임의의 전하가 있어요. 그 친구의 전기량을 QA라고 할게요. 이 친구의 전기량을 임의의 Q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인 인력 QA 곱하기 QB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느낌이? 각각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거나 얘하고 얘 곱에 비례한다는 거나 조금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쿨록의 법칙이 이렇게 탄생이 됩니다. 물론 역시 얘는 뭐다? 실험식이다라는 거예요. 오, 정말 열심히 실험을 하셨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구는요,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는 뭐가 있죠? 중력이란 게 있죠. 여러분, 물건을요, 탁 떨어뜨려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죠. 예, 이 끌어당기는 힘, 그걸 뭐라고 해요? 중력. 그러니까 중력은 어떻게 보면 이 만유 인력에 속하는 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 물체를요 이렇게 놉니다. 높은 곳에서 그럼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중력. 그러면은 상공 100m에서 여러분 사과를 떨어뜨렸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거 뚜루룩 하고 밑으로 내려오겠죠. 중력의 힘을 받다. 중력의 힘을 받는 공간, 그걸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중력장. 그러면은 지구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한 떨어진 거리까지는 뭐가 미쳐지겠어요? 중력장이 미쳐지겠죠. 중력장, 즉 중력의 힘이 미쳐지려면 조건이 있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질량.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은 다 중력의 힘을 받는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자, 거꾸로 지금 여기 전하량 QA가 있고요. 여기도 전하 QB가 있어요. 그럼 얘와 얘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이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장. 지금 어느 정도 중력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그 공간을 뭐라고 한다? 전기장이라고 한다더라. 여러분 옛날에 자기장이란 거 배웠죠? 그죠? 자기장, 전기장 내내 같은 이야기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자기학이라고 그랬잖아. 자기학에서는 자기장이 있다. 전기학에서는 뭐가 있다? 전기장이 있다더라. 그리고 요 기자를 한번 빼볼게요. 기자를 빼면 뭐예요? 전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자기장 요거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자장이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전기장 줄이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전장. 시험에서도 요 전장이란 말을 곧잘 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핵심 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 정도 내용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여러분, 제가요, 몸무게를 지구에서 쟀다고 할게요. 그럼 몇 킬로그램이 나오냐? 지금 60kg이 나옵니다. 여러분, 달에서 제가 몸무게를 재면 몇 킬로그램이 나올까요? 자, 퀴즈. 혹시 모르시나요? 네. 아마도 약 10kg 정도가 나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바로 지구의 중력과 그리고 달의 중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커요? 달이 커요? 지구가 커요. 이런 중력이라는 것은 질량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즉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달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달은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이 좀 오십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시험에 나오냐? 그러면은 지구의 중력이 달의 중력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그러면은 중력장의 세기가 더 크겠죠. 그 중력장의 세기를 뭐로 나타내냐? 물리에서는 G라는 중력 가속도로 중력장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 여기 전기장도 전기장이 세냐 약하냐, 전기적인 힘이 미치는 그 공간, 그 영역의 힘이 세냐 약하냐라는 스토리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전기장의 또는 전장의 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이 그대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이쪽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얘를 여러분들께 좀 부드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린 것 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겨울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핵심 두 번째 전기장 또는 전장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장 중요했던 건 쿨롱의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 쿨롱의 법칙. 왜? 전기학 파트에서도 나오지만 나중에 자기학 파트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 쿨롱의 법칙 공식 외워주세요. 자,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억이 나는지
안 나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F 폴스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다. 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핵심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제목이 뭐예요? 전기장이라고 하죠. 전기장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전장이라고 한다더라. 여러분들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훈련을 해야 나중에 시험장 가서 헷갈리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전장, 전기장이 있는데 즉 여기 플러스 전화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전화가 있네요. 그러면은 전기적인 힘이 미치겠죠. 이때 이 공간을 뭐라고 한다? 전장, 전기장이라고 한다. 이때 요 하나하나의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전기력 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냐? 앞에서 우리 자기장, 자기력선 배웠죠? 그 내용 그대로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기력선. 그러면은 여러분 전기력선은 하나예요? 아니면 엄청 많겠어요? 엄청 많겠죠? 못 세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양이 많어. 이거 너무 개수가 많어. 그럼 어떡하냐? 약속을 했어. 야 우리 묶어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전기력선의 묶음 또는 다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속이라고 그래요. 자 뭐라고 한다고요? 전속. 자 다 같이 뭐라고 한다고요? 전속. 우리 자석에서 우리 N극과 S극이 있을 때 N극에서 S극으로 우리가 자기력선이 나간다라고 하면서 자기력선의 묶음, 자기력선의 다발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자속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여기에서는 뭐라고 한다? 전속이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자 뭐라고 한다고요? 전속. 우리 자속의 기호는 동그라미하고 짝대기 찍 그었죠. 이거 기호예요. 그래서 파이라고 읽지 않았습니까? 얘는요 약간 달라. 그치 달라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요렇게 하고 짝대기 찍 그어요. 비슷하죠? 동그라미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푸사이라고 읽어요. 자, 뭐라고 읽는다고요? 푸사이. 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 나올 때마다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럼 나중 가서 조금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갔죠. 이것도 나중에 시험 문제인데요. 우리 이거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냐? 자, 플러스에서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로. 우리 자석의 자기력선은 어느 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끝난다고 그랬었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끝난다. 이거 약속했죠? 예, 이것도 일종의 약속이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설명 들으면 더 헷갈려. 그러니 차라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더 뱃속 편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기력선이 쭉쭉쭉 나간다라는 거 하면서 이쪽을 볼게요. 여러분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콘덴서 기억 안 나세요? 평행판 콘덴서?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 콘덴서의 유도성, 용량성, 뭐 리액턴스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았습니까? 코일의 리액턴스 그리고 콘덴서의 리액턴스 하면서 콘덴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내부를 한번 더 살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플레이트가 있고 여기도 또 플레이트가 있어요. 즉 금속판 있고요. 양쪽에다가 전압 V를 걸어줬어요. 전압의 기호는 V죠. 그 다음에 단위 뭐예요? 볼트죠. 어찌됐든 간에 어떤 전압을 걸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축적이 됩니다. 이 축적되는 그 능력을 정전 용량이다라고 했었던 거고. 자, 지금 그 얘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자, 그럼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요. 여기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그러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가 나갔죠? 전기력선이 나갔죠? 네, 그거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 이 극판과 이 극판이 콘덴서 배울 때 붙었다라고 그랬어요? 떨어졌다라고 그랬어요? 네, 극판과 극판 사이 거리는 떨어져 있다라고 그랬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와 얘 사이가 어떤 거리를 가지고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떨어져 있고 지금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쵸? 전기력선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얘하고 얘 사이에는 어떻게 말하면 이 안에는 우리가 전기장 또는 전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얘네 끄집어서 이렇게 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전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또는 전장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기장의 세기 얘가 얼마큼 세냐 얼마큼 약하냐는 누구하고 관계가 있을까? 바로 얘죠. 누구? 얘가 뭐야? 전압이죠.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대문자 2라고 할게요. 그럼 전기장의 세기는 누구하고 비례하냐? 바로 전압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10V 가할 때하고 그 다음에 3만 볼트를 가할 때하고요. 완전 다르겠죠. 느낌이 와야 돼. 그죠? 만약에 실질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1m라고 할게요. 1m. 그리고 3만 볼트 이거 좀 싱겁다. 30만 볼트 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지직 하면서 와 코로나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방전이 돼요. 눈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압이 엄청나게 커지면 얘와 얘 사이에 작용하는 그 힘, 그 전기장의 세기는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얘하고 얘하고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떨 것 같아요? 힘이 전기장의 세기가 세질 것 같아? 약해질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석에서 N극과 S극이 있었죠. 자석 N극이 있고 S극이 있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힘이? 세지죠. 그럼 거리하고 반비례 관계네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힘이 세지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볼트 퍼 미터다라는 거지. 즉 뭐다?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뜻이야.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우리 기출 문제야. 뭐냐면 전기장의 세기는요. 단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정답은 볼트 퍼 메타다. 요게 여러분 시험 문제 정답이에요. 알겠죠? 요거 한 문제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재미없는 얘기를 좀만 할게요.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요. 언젠가는 그때 그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간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알겠죠?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목이 뭐예요? 전기장 또는 뭐예요? 전장이지 않습니까? 요거 배우기 전에 앞에서 배웠던 핵심 잠깐만 끄집어 낼게요. 자, 우리가 쿨롱의 법칙 기억나세요? force. 그럼 얘는요. 전하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얘 두 개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식 다시 한번 쓰면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이렇게 써볼게요. QA 곱하기 QB 이렇게 써도 되겠죠? 원이나 A, B나 뭔 상관이에요. 그죠? 자, 여기 이렇게 할게요. 요게 뭐다? 바로 쿨롱의 법칙이었죠.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쿨롱의 법칙이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법칙이죠. 요 쿨롱의 법칙이 나중에 자기약 파트에서 또 나와요. 자극과 자극 사이에 미치는 그 힘, 그거 역시 뭐라고 한다? 쿨롱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번 배우면 나중에 또 써먹으니까 요 공식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여러분 얘 요 세 개 중에서 QB를 잠깐 뺄게요. QB를 잠깐 뺄게요. 그러면은 QB를 빼면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요게 바로 얘가 Q라는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의 세기가 돼요. 자, 뭐가 된다고요? Q라는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의 세기와 나중에는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께서 기사나 또는 산업기사 올라가셔서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식을 우리가 써보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 이렇게 돼요. 그럼 단위는 어떻게 되냐? 단위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쿨링의 법칙 그 폴스는요. 단위가 어떻게 됐었죠? 뉴턴이었었죠.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Q를 하나 없앴죠. 없앴다는 건 뭐냐? Q로 나눠줬다 이 얘기야. 하나를. 그래서 얘는 단위가 뉴턴 퍼 쿨롱이 된답니다. 요게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근데 자꾸 눈으로 익혀두셔야 나중에 공부할 때 좀 편해요. 그러니 지금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뭐가요? 역시 여러분 똑똑하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단위가 뭐죠? 뉴턴 퍼 쿨롱이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어요? 볼트 퍼 메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선생님 지금 얘하고 단위가 다른데요? 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야. 단위 같아요. 어떻게 하냐? 그거 이제 증명하면 이제 날 새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그 증명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제 유전율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그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9 곱하기 10의 구승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냐라는 거야. 얘는 뭐랑 같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랑 같은 값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입실론 제로는 뭐냐?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 배우고 나서 나중에 얘하고 같아지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되게 복잡해요. 생각보다. 뭐하다고요? 복잡하다고. 시험장 가서 그걸 일일이 이렇게 나열하면서 단위를 도출한다? 날셉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무시하세요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 딸딸딸 외우자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경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벌써 핵심 3번째네요. 유전체, 유전율, 비유전율 이런 내용들을 배울 텐데 배우기 전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전기장의 세기와 전기장 내에 전하가 있을 때 이 전하가 받는 힘에 대해서 배웠었죠. 간단한 공식들 그리고 전기장 세기의 단위까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핵심 3번째, 유전체와 유전율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전기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께서 유전체하고 유전율 나오면요 거의 포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말자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쉽게 설명드릴게요. 딱 5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 그림을 그려놨어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어요? 풍선. 풍선은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일반적으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부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전기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전기기사에서는 부도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연체, 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전기적인 연결을 끊어주는 물체다라고 해서 절연체. 쉽죠? 자, 그러면은 풍선은 뭐예요? 절연체다라는 거지. 풍선은 부도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풍선을 잘 보세요. 풍선을 가지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한번 비벼보세요. 또는 풍선에다가요, 여러분 먼지가 붙나 안 붙나 잘 보세요. 그럼 먼지가 붙어요. 아니면은 작은 종이 조각 같은 것들이 붙을 때가 있다더라라는 얘기지. 분명히 풍선은 부도체고 절연체인데 어떻게 여러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붙는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지? 라는 거죠.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그걸 설명을 드리려면 뭐에 대해서 알아셔야 되냐? 유전, 분극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유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하가 유도가 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걸 줄여서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전하가 뭐 한다? 유도된다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분극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가 나뉘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극. 또는 극성이 나뉘어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분극. 그러면은 이 말을 합치면 전하가 유도돼요. 극성이 나뉘어진다. 이런 뜻이죠. 지금 여기 풍선을 볼게요. 그럼 풍선에 이러한 전하들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냥 중성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상태? 중성 상태. 그러면은 뭔가가 어떤 힘이 작용을 안 하겠죠. 왜? 중성이니까. 자, 여기에다가 지금부터 뭘 할 거냐? 지금 막대기를 갖다 대는 거야. 근데 이 막대기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막대기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막대기를 이 풍선에다 갖다 댈 때 이 안에 있는 전하들이 어떻게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전하들이 유도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플러스잖아요. 플러스가 왔으니까 얘네들에서 누가 붙으려고 할까요? 요 마이너스가 붙고 싶어 하겠죠.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가 막 붙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지금 요렇게 여기만 보면요, 여기는 무슨 극성을 띠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것처럼 느낌이 오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력이 작용을 한다더라.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분극 현상이다.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유전 분극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유전 분극 현상 또는 이러한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절연체인데 이거를 다시 바꿔서 뭐라고 한다?
유전체라고 하는 거야. 와, 그러면은 부도체가 절연체고 절연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전체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약간의 의미는 다르지만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이러한 절연체 중에서 유전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을 특히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전체라고 한다더라. 그러면은 보세요. 유전체.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들. 그러면은 극성을 띠지.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막대기를 갖다 댔을 때 마이너스가 많이 붙어. 그러면은 유전이 잘 되는 거죠. 잘 유도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전하가 유도되는가? 그 비율을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챕터 비유전율. 우리 핵심 제목에서 비유전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비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레이셔 있죠? 레이셔. 비율할 때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기준이 있겠죠?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얼마, 그거에 대한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비중이란 말 쓰죠. 비중. 비교된 중량 할 때 우리가 기준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게 뭐야? 물. 물의 비중이 얼마죠? 1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리. 구리의 비중이 얼마죠? 대략 9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구리가 비중이 9다라는 얘기는 물보다 몇 배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9배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선생님 9 아닌데요? 8점 얼마인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가 비교가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기준이 비중에서는 물이고 우리 비유전율에서는 그 기준이 누구냐? 기준이 어떤 물체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공기야. 공기 중에서 또는 진공 중에서. 아니지 선생님. 공기하고 진공이 어떻게 같습니까? 제가 배운 상식으로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라고 할 텐데 우리 전기자기야. 우리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는요. 공기 중이나 진공 중인 상태를 거의 비슷하게 봐도 됩니다. 왜?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여기서 자 1000원이야. 그리고 1000원.001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거스름돈을 할 때 1000원만 받지 0.001원 이거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안 받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느낌이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목이 뒷다리보다 더 작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 그래서 진공 또는 공기 중 이걸 기준해요. 그럼 기준이니까 비유전율 공기 중에 또는 진공 중 나오면 걔는 얼마예요? 1. 마치 물의 비중 물어보는 것처럼 답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수험생 여러분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딱 1분만 에듀클래스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교재가 에듀클래스 전기기능사 교재가 되는 거죠. 요거 한 권만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 실제 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손톱의 한 마디 정도 두께도 거의 안 돼요. 어찌됐든 이 한 권이면 충분하니까 이체저체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전혀 없으세요. 금액은 38,000원이고요. 동영상 강의도 무료입니다. 그러니 교재 빨리 구매하셔서 공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개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이번에는 핵심 네 번째 콘덴서죠. 여러분들 콘덴서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 여기 핵심 4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던 거 유전체, 유전율, 비유전율 요 세 가지. 그러면서 우리가 유전 분극 현상 또는 분극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면은 절연체, 즉 유전체에서 전하가 얼마만큼 유도가 되는지 그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전율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이 날랑말랑해요. 그래서 진공시의 유전율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러 미터. 그러면서 맨 끝에 몇 승?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끝난다고. 8.855 두 개. 그래서 맨 끝에 마이너스 12승으로 끝난다라고 외웠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번째 핵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 핵심 제목이 뭐예요? 콘덴서. 여러분들 우리 2장에서 콘덴서에 대해서 배웠었죠. 우리 어떻게 배웠었냐면 우리가 전하를 담는 그 그릇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콘덴서라고 한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요것도 기억나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뭐 그리는 것 같아요? 대충 그릴게요. 이게 뭐예요? 우유값이죠. 그러면 이 우유값에 300ml 담겨져 있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바로
전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 정전, 용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위는 F라고 쓰자. 그리고 읽을 때는 패럿. 근데 우리 전기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전기기사 시험에서는요. 어떤 단위를 많이 쓰냐? 패럿도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크로 패럿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실무에서는 마이크로 패럿만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는 패럿도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마이크로는 10의 몇 승? 10의 마이너스 6승. 요 정도는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죠? 좋습니다. 지금 정전 용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자, 요거 그대로 여러분 우리 이거 그림 정말 많이 보고 있죠? 몇 번 나오고 있어요?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저는 가급적 이 그림으로 전기 자격을 끝내고 싶어요. 새로운 그림 안 그리고. 자, 지금 배터리가 있네요. 지금 긴 쪽이 뭐예요? 플러스. 짧은 쪽이 뭐예요? 마이너스. 그럼 여기다가 뭐를 가는 거예요? 전압을 가하는 거죠. 전압을 가했을 때 쭉쭉 하고 뭐가 이동해요? 전하들이 이동하겠죠. 플러스 극에는 이렇게 플러스 전하들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렇게 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도체판이라고 하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도체판이라고 해요. 또는 극판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요, 여러분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거리를 스몰 d라고 할게요. 이거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그리고 얘와 얘 사이에는 여러분 떨어졌다고 했죠. 그럼 얘와 얘 사이에는 공기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콘덴서는 요 안에 뭘 집어넣냐라는 거지. 아, 그렇죠. 바로 절연체인 유전체를 넣습니다. 왜 유전체를 넣냐? 여기다 이제 유전체를 넣으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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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수가 달라져. 뭐가 달라진다고요? 개수가 달라진다고. 즉 유전체를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여기에 전하가 유도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전하에 많은 전하들을 모으고 싶다. 그럼 그때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는 거예요? 유전체를 넣는 거죠. 오, 선생님. 유전체를 넣으면 어떻게 여기에 더 많은 전하들이 이렇게 쌓이는데요? 라는 거지. 그거는 본문 가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콘덴서가 얼마만큼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C, 정전 용량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간단한 것만 좀 배워볼게요. 자, 얘하고 얘하고 극판과 극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하를 많이 축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극판의 면적. 여러분 우유곽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우유를 담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요 평행판의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전하들을 모을 수가 있다더라. 축적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면적을 우리가 S라고 할게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맨 앞에서 전선의 저항 R은 로 곱하기 S분의 L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L이 전선의 길이, 로가 고유점. 까먹으셔서. 자, 그때 요 S가 뭐죠? 전선의 단면적이었죠. 면적. 그래서 그 면적과는 무슨 관계다? 비례하는 관계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하나가 더 와야 돼. 그러면은 식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뭐가 오냐? 여기에 바로 앞에서 배웠던 유전율이 오는 거예요. 자, 뭐가 온다고요? 유전율. 아, 그러면은 얘하고 접목을 시켜서 더 배워야겠죠? 그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연의 원장 김민영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미션 잘 하시고 계신가요? 네, 꼭 해주세요. 좀 귀찮으시더라도 계속 쓰면서 계속 읽으면서 계속 문제 풀면서 무한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돌았으면 또 까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책을 손에서 떼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험생 여러분, 5번째 콘덴서의 접속입니다. 여러분들 콘덴서의 접속은 본문에서 배우고요. 이번에는 예전에 배웠던 저항의 접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항의 접속 잘 배우시면 콘덴서의 접속도 무난히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 저항의 직렬 접속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 R0는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더해주면 되죠. 이 친구 더하기 이 친구죠. 그래서 굳이 공식으로 쓴다면 R1 플러스 뭐다? R2다. 계산해 볼게요. 1옴 더하기 2옴이죠. 그럼 몇 옴? 3옴이다. 오케이. 합성 저항 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러한 직렬 회로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뭐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해요? 전류가 일정해요?
전류가 일정하죠. 오케이. 여기 써볼게요. 전류가 일정하다. 요게 여러분 직렬 회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흐르는 전체 전류 I를 구해볼게요. 그럼 전체 전류 I는 어떻게 구하냐? 전체 합성 저항분의 전체 걸리는 전압 V. 지금 전체 전압이 제가 300V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보죠. 지금 좀 전에 합성 저항 몇 옴? 3옴. 그 다음에 전체 전압 몇 볼트? 300V. 그러면은 요 계산하면 몇 암페어 나와요? 100암페어다. 아하. 그러면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이렇게 100, 100, 100, 100, 100. 전류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직렬 회로잖아요. 직렬 회로에서는 전압이 어떻게 되죠? 분배가 되죠. 어떻게 되죠? 분배가 되죠. 뭐에 비례해서 분배가 되죠? 맞습니다. 저항에 비례해서 분배가 된다. 지금 1대2야. 그럼 300V가 1대2로 걸린다라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R1에는 몇 볼트 걸려요? 100V. R2에는 몇 볼트 걸린다? 200V. 요게 1대2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100V 더하기 200V 두 개를 다시 더해주면 원래 300V가 나와야겠지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직렬 회로의 특징이었었어요. 물론 여러분 전압이 분배가 된다라고 해서 제가 비율로 1대2라고 했는데 이걸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식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R1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할게요. 그럼 V1은 어떻게 구했죠? R1 플러스 R2분의 R1. 그죠? 자기 거 올라가요. 그 다음에 곱하기 V. 왜? 저항에 비례해서 걸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 거 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V2. V2는 어떻게 돼요? R1 플러스 R2분의 뭐가 올라간다? R2. 그 다음에 전체 전압 V. 그리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더하면 뭐가 나온다? 이 친구가 나온다. 굳이 식으로 쓰면 전체 전압 V는 V1 플러스 V2다라고 해서 깔끔하게 직렬을 끝내네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렬회로 해서요. 얘하고 다 같다고 할게요. 같은 게 N개 연결돼 있다고 할게요. 몇 개? N개. 그럴 때 전체 합성 저항 R0는 어떻게 구합니까? N개 곱하기 1개의 저항값을 곱해주면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지금 R1과 R2가 이렇게 나란히 여러분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병렬인지 직렬인지 전류를 흘려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었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그러면 전류가 요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겠고 요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을 거다. R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할게요. R2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러한 병렬 회로에서 전체 전류 I는 어떻게 구합니까? I1 플러스보다 I2다라는 거죠. 자,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병렬 회로에서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뭐가 일정하죠? 여기는 전류가 일정했죠. 여기는 뭐가 일정하죠? 전압이 일정하죠. 자, 병렬 회로에서는 뭐가 일정하다? 전압이 항상 일정하다더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450V래. 전체 전압이 450에는 여기에도 몇 볼트 걸려? 450. 여기에도 몇 볼트 걸려요? 450볼트 걸린다라는 거예요. 전압이 일정한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죽었다 깨나 안 바뀌어요. 콘덴서 접속에서도 전류가 일정하다 전압이 여기에서는 병렬에서는 일정하다는 이 사실은 안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병렬 회로일 때 얘하고 합성 저항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직렬 회로에서는 그냥 디립다 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디립다 더하면 안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R0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진짜 기억나세요? 네, 이거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쁘더라도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이 식 어떻게 나왔어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우리가 전체 합성정 R0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다라고 그랬었죠. 그럼 내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거는 R0야. R0분의 1이 아니라 R0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합성장 R0는 여러분 역수 취해주면 되죠. R0분의 1을 역수취한 걸 우리가 R0라고 하죠. 그럼 이 친구 역수취하면 이것분의 1. 요게 또 시험 문제 정답이었었죠. 각 저항의 역수에 대한 합에 대한 역수. 여기까지 하면 앞에 1장에서 배웠던 거 몽땅 다 복습한 겁니다. 요거 돌리면은 여러분 요식 나온다고 했었죠. 그리고 좀 전에 썼던 요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R0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요 정도 요식도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하는 김에 이것도 함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합성저항 함께 구해봤고요. 여러분 지금 전압이 일정하니까 뭐가 분배된다고 했어? 전류가 분배된다고 했었죠. 그 전류 분배되는 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근데 전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오메 법칙에서 I는 뭐예요? R분의 V잖아요. 기본적으로 전류는 저항하고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적어볼게요. 자, I1에 요 전류 구해볼게요. 요 I1.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비례하니까 R1 플러스 R2분의 남의 거 올라가야지. 누구 거? 남의 거. 그래서 R2가 된다. 그리고 곱하기 전체 전류 I. 그 다음에 I2 구해볼게요. I2는 R1 플러스 R2분의 남의 거니까 뭐가 올라가야 돼요? R1이 올라간다라고 했었죠? 곱하기 전체 전류 I. 자,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전체 전류 I 구해볼게요. 전체 전류 I는 여러분 전체 합성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죠. 근데 전체 전압은 몇 볼트예요? 450볼트네요. 그럼 합성 저항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합성 저항 한번 구해볼게요. 요 식에 의해서. 자, 그러면 1옴 더하기 2옴. 그러면 1 곱하기 2옴이네. 그러면은 3분의 몇 옴이에요? 2옴이네요. 맞습니까? 3분의 몇 옴이에요? 3분의 2옴이죠. 그러면은 3분의 1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3분의 2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예, 이렇게 해서 하면은 번분수하면 2분의 하고 3 곱하기 하면 뭐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그 값을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잡스러운 계산은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울게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신 없어요, 제가. 자, 그래서 어찌됐든 합성 저항을 구해서 전체 전류 구하면 걔가 이렇게 반비례해서 전류가 흐른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전류가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저항이 1옴이고 얘가 2옴이니까 어디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겠어요? 저항이 적은 쪽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겠다더라. 이런 내용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마무리 하나만 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병렬로 똑같은 저항이 나란히 있다고 할게요. N개. 병렬로 N개가 쭈르륵 있대. 뭐 1옴짜리가 10개 있대. 이럴 때 전체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합니까? 자, 한 개의 저항을 나누기 N개로 나눠주면 된다. 요게 여러분 합성 저항 구하는 공식이었지. 무슨 회로에서? 병렬 회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항의 접속을 연습해 봤는데요. 본문 가면 콘덴서 접속 비교하시면서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이번에는 핵심 6번째 전기력선과 전속 밀도예요. 앞에서 배웠던 부분들도 나오니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 여러분 복습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전기력선입니다. 여러분들 전기력선 키워드를 가지고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플러스 전화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전화가 있어요. 첫 번째 약속, 여러분 전기력선은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들어간다?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화로 들어간다. 이거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우리 이거 말고 자기약에서 N극과 S극,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자꾸 반복하면서 여러분 딸딸딸딸 외우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요거 하나가 다 뭐예요? 전기력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력선이 여러분 방향에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러면은 전기력선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냐? 그게 바로 전기장애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약속했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기력선이 많아. 개수가 많아져. 그러면은 여러분 전기장이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센 거죠. 그렇죠? 즉 전기력선이 많아진다. 그래서 면적당 얼마큼 많아지냐? 그게 전기력선의 밀도죠. 그럼 전기력선의 밀도가 세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구 밀도가 커지면 파워가 세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뭘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다. 중요합니다. 자, 다시 전기력선의 밀도는 뭘 나타낸다?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플러스 전화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전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의 전하량 또는 전기량을 Q 쿨롱이라고 할게요. Q1.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전기량 또는 전하량을 Q2라고 할게요. 단위는 쿨롱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친구의 전하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잠재적인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은 거죠.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여러분 잠재적인 힘은 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이 전기력선의 수 뭐라고요? 전기력선의 수 몇 개 있냐? 전기력선의 수 넘버는 얼마큼 있는가라고 표현할 때 무엇과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전기량과 비례한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자, 다시 여기서 N은 전기력선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력선의 수는 전하량 또는 전기량과 무슨 관계다? 비례하는 관계다. 요거 꼭 챙겨주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용어 하나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전기력선의 밀도 또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데 전속 밀도라는 거를 우리가 배워요. 전속 밀도. 오케이. 이거 잠깐 써놓고 여러분 전속이란 게 뭐죠? 아하. 지금 전기력선 하나를 일일이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력선의 묶음, 이 전기력선의 다발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속이라고 한다더라. 여러분 자기력선의 묶음, 자기력선의 다발을 우리가 자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기력선의 묶음이나 다발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치 삼지창 같지 않습니까? 요걸 우리가 전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호로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뭐라고 쓰는지. 그럼 전속 밀도는 여러분 밀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면적의 개념이 들어가죠. S라고 써도 되고요. A라고 써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일단 분모는 면적이에요. 면적당 얼마만큼 전속이 있는가라는 개념이죠. 그게 바로 전속 밀도. 인구 밀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면적당 얼마만큼의 인구가 있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 인구 밀도죠.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단위야 단위. 여러분 잘 보세요. 쿨롱 퍼 제곱미터. 이게 뭐지? 지금 전속의 단위를 지금 뭘로 썼어요? 쿨롱으로 썼어. 이거 되게 중요한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오케이. 지금부터 전속의 단위는 뭘로? 쿨롱.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전기량의 단위와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사실 전속의 개념을 일일이 또 카운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약간 트릭을 쓰는 거죠. 야,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자. 예를 들어서 1쿨롱의 전하량이 있다더라 라고 할 때 1푸사이만큼의 나온다라고 약속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단위가 같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보여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말도 안 되죠? 이거 어떻게 돼? 받아들이셔야 돼. 어떻게 된다고요?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좀 가벼운 거 복습하는 차원에서 유전율. 분국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하들이 또는 정전들이 유도되는 비율. 그걸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하고 여러분 입실론이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단위는 패러 퍼 미터. 그렇죠? 그래서 유하고 나하고 싸운다 이러면서 여러분 단위를 외웠었어요. 그러면은 유전율 한번 공식 다시 써볼게요. 어떻게 씁니까?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R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입실론은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진공 또는 공기시의 유전율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상수는 우리 외우자고 했죠. 제가 이거 칠판에다가 또는 전자칠판에다가 정말 몇 번을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제는 외워주셔야 되는데 끝까지 쓸 거야. 여러분 자기학 파트 끝날 때까지 이거 계속 쓸 거예요. 그럼 외워지시겠죠? 8.855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이다 라는 거. 이거 딸딸딸딸 외워주셔야 되고 여기서 입실론 R은 뭐였죠? 입실론 R은 비유전율. 비유전율. 근데 이것도 기출문제죠. 공기나 진공의 비유전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얼마라고 해야 돼요? 비유전율을 물어보면 1이에요. 얼마라고? 1. 그러면은 진공 또는 공기시의 유전율을 구하려면 얘가 1이 들어가 봐. 그럼 1은 곱하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나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지금 요 식에서 비유전율 구해볼게요. 그럼 입실론 R은 얘가 1위로 넘어가면 되겠죠?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이다. 요게 여러분 비유전율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핵심 1번부터 핵심 6번까지는 전기학이었는데요. 지난번 수업까지가 전기학이 끝난 거죠. 그러면 지금 7번째 핵심 투자율과 자성체부터 자기학이에요. 자기학 부분이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학을 새롭게 배우는데 앞에서 배웠던 전기학 부분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학 파트 공부하실 때 전기학하고 항상 비교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자석의 성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막대자석 가지고 놀았었죠? 근데 이 막대자석 보시면 항상 N극과 S극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 시험 문제 언제나 자석은 극성이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자석을 자르면 N극이 있고 S극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자르면 그 나머지가 다시 N극과 S극이 만들어집니다. 즉 아무리 잘라도 N극과 S극은 함께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몇 개의 극성? 2개의 극성. 그리고 이제 쉬운 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N이고 여기 S죠. 서로 붙겠죠? 흡입력. 여기가 S극이고 여기도 S극이면 서로 밀쳐내겠죠? 이걸 뭐라고? 반발력. 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쿨롱의 법칙 배우지 않았습니까? 쿨롱의 법칙, 얘를 플러스잖아. 여기 플러스잖아. 그럼 서로 어떻게 돼요? 밀어내죠. 자, 여기 플러스잖아. 여기 마이너스잖아. 서로 끌어당기죠?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아주 옛날에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자석을 놓고요. 거기 위에다가 철가루를 막 뿌려요. 그러면 어때요? 자석 주변에 철가루가 막 붙겠죠? 붙는데 잘 보세요. 어디에 철가루가 제일 많이 붙는지. 아, 보셨나요? N극과 S극 양쪽 끝에 여러분 가장 철가루가 많이 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석은 양쪽 끝이 가장 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N극에 힘이 있고 S극에 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항상 같다라고 봅니다. 뭐라고요? 항상 같다. 그래서 4가지 정도 자석의 성질 가볍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전기장, 자기장. 우리가 앞에서 핵심 1번부터 핵심 6번까지가 뭐였어요? 전기장이었고 지금부터 무슨 장? 자기장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 전기장에서 뭘 배웠습니까? 유전율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러면은 어떤 유전체가 있어. 어떤 유전체가 있다고? 그럼 그 유전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전율이 있었죠.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 이야기야? 전기장 이야기죠. 그러면 자기장에서는 유전체에 상응하는 게 뭐냐라는 거지. 그럼 무슨 체로 끝나? 자, 그 다음에 유전율에 상응하는 게 자기장에서는 무슨 율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요 2개의 단어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일단 전기장에서 유전체가 있다면 자기장에서는요. 자성체가 있어요. 자, 뭐가 있다고요? 자성체. 그 다음에 유전율이 있다면 자기장에서는 투자율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투자율. 참 어색한 단어가 좀 나왔네요. 자, 자성체, 투자율. 다시 일단 유전체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자성체. 그 다음에 유전율에 해당하는 게 뭐다? 투자율이다. 도대체 얘가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2개의 단어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자화라는 말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돼.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 드라이버예요. 십자 드라이버인데 이 부분이 뭐예요? 철이야. 이 부분이 뭐라고? 철. 강철이에요, 강철. 자, 얘가 뭐라고요? 철이라고. 여러분 이 철에다가요. 제가 자석을 가지고요. 이렇게 비빌게요. 자석을 가지고 비볐어요. 철은 원래 자석은 아니죠. 그런데 비볐어요. 자, 어떻게 되나? 여러분 지금 십자 드라이버죠? 자석 뗐죠? 근데 우리 이렇게 나사를 갖다 붙일게요.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원래 자석은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자석을 갖다 비볐더니 자석이 된 거죠. 자석이 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화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자화. 그러면은 철이 뭐가 된 거야? 자화가 되면서 철이 마치 자석처럼 만들어진 거죠. 그런 걸 자성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요? 자성체. 자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성체라고 한다더라. 대표적인 자성체가 바로 여러분 철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궁금하시죠? 나중에 여러분 2번째 과목을 배워요. 2번째 과목이 전기기기인데 그중에서 이제 발전기가 나오고 변압기가 나오고 전동기가 나와. 근데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몽땅 다 뭘로 만들었냐? 철로 만들었어. 뭘로 만들었다고요? 철.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들을 잘 배워야 나중에 이쪽 파트 가서도 여러분 응용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철은요. 자석이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친구를 강자성체라고 해요. 자, 뭐라고 한다고요? 강자성체. 자, 이 세상에서 강자성체 대표적인 물질 3가지가 있어요. 철, 니켈, 코발트. 그래서 강철, 니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본문 핵심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자화되는 물체, 자성체. 일단 느낌은 오셨죠? 그러면은 유전체는 뭐예요? 전하가 유전되는 물체를 우리가 유전체라고 했죠. 그리고 유전율은 뭐예요?
전하가 유전되는 비율을 유전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투자율은 뭐냐? 이런 얘기야. 얼마만큼 자속이 이 자성체를 잘 투과를 하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잘 통과를 하냐. 잘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여러분 강자성체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화가 잘 되려면, 즉 자석화가 잘 되려면 뭐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투자율이 커야 된다. 전하가 유전이 잘 되려면 뭐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유전율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유전율이 높은 세라믹을 이용해서 콘덴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투자율이 높은 물체들이 있다더라.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철이다, 니켈이다, 코발트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면요. 여러분 7번째 핵심 시작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단 용어가 많이 어렵죠. 그래서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 숙제 주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경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이번에는 핵심 8번째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목이 뭐예요? 쿨롱의 법칙이죠. 선생님 쿨롱의 법칙은 전기학에서도 배웠는데요. 맞습니다. 전기학에서 배웠고 자기학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핵심 8번째에서는 쿨롱의 법칙이 전기학에서는 이랬는데 자기학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더라 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기학에서 배웠던 쿨롱의 법칙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한 후에 자기학 파트에서 나오는 쿨롱의 법칙을 정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요. 그럼 서로 끌어당기겠죠? 그러한 힘, 우리가 정전력 또는 정전기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전기량 또는 전하량을 Q1, N은 Q2라고 할게요. 그럼 단위는 뭐죠? C라고 쓰죠. 읽을 때는 쿨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하고 떨어진 거리가 R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여러분,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9 곱하기 몇 승? 10의 9승 곱하기 여러분 얘하고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뭐에 반비례한다? 제곱에 반비례한다. R의 제곱. 그 다음에 분자는 각각 전기량 또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더라. 뭐가? 정전력 또는 정전기력이. 그럼 힘이니까 여러분 단위는 뉴턴이겠네요. 이렇게 정리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E가 뭘까요? 까먹으셨다고요? E는 전기장의 세기. 자, 뭐라고요? 전기장의 세기. 먼저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요거부터 배웠었어요. 전기장의 세기의 단위는 볼트 퍼 미터다라는 거. 자, 다시 전기장의 세기 E는 뭐다? 볼트 퍼 미터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친구도 공식이 있었죠. 그러면은 여러분 똑같죠. 9 곱하기 10의 9승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9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이거를 유전율로 바꿔서 표현해도 되죠. 이렇게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아하, 지금 요 값이 뭐랑 같은 거예요? 바로 9 곱하기 10의 9승이랑 값과 똑같았던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해야죠. 자, 곱하기 R의 제곱분의, 자, 이제 분자만 조심하시면 돼요. 분자에 Q 하나만 들어간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전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구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공식이고 요거 꼭 암기를 해주세요. 자, 암기가 됐다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어디에서? 자기학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 N극 있고 여기 S극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를 전하 또는 전하량, 요거 전하, 이 친구의 전하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옛날 아주 먼 옛날은 이 친구들 자하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하. 여기도 자하가 있고 여기도 자하가 있다더라. 그럼 이 친구의 자하 M1, 이 친구의 자하 M2, 이 친구의 자극 M1, 이 친구의 자극 M2 이렇게 표현한다. 여기서 M1, M2가 여러분 여기서 Q1과 Q2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단위가 중요한데 단위가 어떻게 되냐? 요 단위 외우셔야 돼. 자, 단위가 뭐냐? 웨바야. 자, 뭐라고요? 웨바. 선생님, 웨바는 자속의 단위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 왜 자석의 단위가 왜 자극의 단위, 자극의 세기의 단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N극이 있어요. 자석이 세면 셀수록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자기력선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지. 그죠? 여러분 자기력선이잖아요. 자기장의 힘을 나타내는 라인이다라는 거죠. 그 라인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즉 전속이
많아진다. 자속이 많아진다. 여기서 이제 자기학이니까 전속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속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자속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극이 센 친구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극의 색이 단위가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웨바가 올라오게 된다더라. 그러면은 공식 한번 써볼게요. 자, 어떤 공식이냐? F.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전기학에서 F를 뭐라고 했어요? 정전력 또는 정전기력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력. 네, 간단하죠?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앞에 어떤 상수가 오겠죠? 어떤 상수. 여기에 어떤 상수가 왔죠? 이거 상수 딸딸딸딸 외웠죠? 여기서도 딸딸딸딸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분자는 M1 곱하기 M2다라는 거죠. 여러분 꼴이 어때요? 꼴이. 지금 꼴이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은 여기 상수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 상수는 6.33 곱하기 10의 4승이라는 상수가 나옵니다. 이 상수 외워주셔야 돼. 얼마? 6.33 곱하기 얼마? 10의 4승이다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H는 뭘까? H는 여러분 아까 전에 E가 뭐였죠? 전기장의 세기였죠. 여기서 H는 자기장의 세기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도 앞에 어떤 상수가 오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R 제곱분의 자 비교하면서 보세요. 분자에 Q 하나 올라왔죠? 여기에 M 하나 올라오면 된다. 그러면 마무리. 그럼 네모 박스. 여러분들 요거 요렇게 한번. 지금 9 곱하기 10의 9승을 유전율로 표현했잖아. 그러면은 6.33 곱하기 10의 4승을 자기학 파트니까 유전율에 상응하는 게 여러분 투자율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투자율로 표현할 수 있다. 4파이 뮤 제로분의 1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뮤 제로가 뭐였어요? 뮤 제로가 투자율이었죠. 기억 안 나세요? 자, 투자율 이거 암기법 설명드렸죠? 어떻게 외운다고요? 투자율이죠. 어떻게 되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는 헨리 퍼 미터였어요. 이거 어떻게 외웠었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가 투자를 했어.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4번이나 파토가 난 거지. 그럼 어떻게 되죠? 운이 더럽게 없는 거죠. 행운이 없는 거야. 그래서 행운의 숫자가 7이 아니라 마이너스 7이다라는 거.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이 꼴이 여러분 똑같이 따라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 핵심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H가 뭐죠?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 6.33 곱하기 몇 승? 10의 4승 곱하기 R제곱분의 M이다. 계속 써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단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A, T, 퍼, 미터. 일단 요거 읽는 법. 요거 뭐라고 했냐? 암, 페, 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턴은 턴수, 감은 건수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 암페어는 요 전류의 단위가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자기 회로 파트에서 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처음 나왔으니까 외우자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 기자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전기장의 세기 2라고 배웠죠. 전기장의 세기의 단위가 뭐죠? 볼트 퍼 미터였어. 그러면 여기서 잠깐 여러분 전압이란 게 뭐죠? 전압. 전류를 흘릴 수 있는 힘이죠. 이걸 우리가 전위차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또는 얘를 우리가 기전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친구를 전압 기전력이라고 한다. 그걸 우리가 단위를 볼트를 썼던 거죠. 이런 것처럼 기자력이라는 것은 자속을 흘릴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자기학 파트잖아요. 자기학. 전기학에서는 뭐가 흘렀어요? 전류가 흘렀다면 자기학에서는 자속이 흐르는 거죠. 오케이. 그럼 그 자속을 흘릴 수 있는 그 힘을 뭐라고 한다? 기자력이다 라고 한다. 여러분 좀 느낌이 비슷하죠? 기전력, 기자력. 그래서 단위를 암페어 턴으로 쓴다더라.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수험생 여러분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딱 1분만 에듀클래스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교재가 에듀클래스 전기기능사 교재가 되는 거죠. 요거 한 권만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 실제 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손톱의 한 마디 정도 두께도 거의 안 돼요.
어찌됐든 이 한 권이면 충분하니까 이체저체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전혀 없으세요. 금액은 38,000원이고요. 동영상 강의도 무료입니다. 그러니 교재 빨리 구매하셔서 공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계열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9번째입니다.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자기력선과 자소밀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전기학 파트에서 전기력선과 전소밀도 파트가 있었죠. 그 내용과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습하면서 자기력선과 자소밀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학 파트에서 나왔던 부분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플러스 전하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요. 서로 붙겠죠. 흡인력. 그러면은 이 전하의 전하량 또는 전기량을 Q라고 하죠. 그리고 단위는 쿨롱.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가 나가고 있죠? 전기력선이 나가고 있죠. 그럼 그 전기력선의 묶음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이러한 묶음을 우리가 전속이라고 한다더라. 기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삼지창 그림이네요. 단위는 C, 읽을 때는 쿨롱. 여기까지 우리 배웠었고요. 여러분, 우리 전기학 파트에서 이 전기력선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전기력선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나간다. 그리고 이 전기력선의 방향이 즉 전기장의 방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내용도 있었죠? 이러한 전기력선들은 서로 상호 교차해요? 교차 안 해요? 절대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력선이 오밀조밀할수록 여러분 전기장의 세기는 세지는 거예요. 즉 전기력이 세진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했었죠. 그러면서 유전율, 유전율은 어떻게 구했었냐?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R이다. 여기서 입실론 제로는 공기나 진공시의 유전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얘는 뭐예요? 비유전율. 진공 또는 공기시의 비유전율 값은 얼마다? 1이다. 마치 물의 비중이 1. 내용이 같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전속 밀도. 여러분 밀도가 density죠. 그래서 D라고 썼는데 면적 S분의 또는 면적 A분의 상관없어요. 이런 기호는. 그럼 면적 A라고 해볼까요? A분의 얼마만큼의 전속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도 구했었냐? 입실론 곱하기 2다 라고 외웠었어요. 단위가 뭐였죠? 단위? 전속의 단위가 뭐였죠? 쿨롱. 그래서 쿨롱 퍼 제곱 메타다. 요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공식이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수. 그러면은 이러한 전기력선의 수는 어떤 관계가 있냐? 누구하고? 전하량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례하는 관계죠.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뿜어내는 전기력선의 수는 많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기력선의 수 N은 여러분 모분의 뭐였는데 바로 분자, 비례 관계에 있는 게 뭐예요? 전하량 또는 전기량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분모는 뭐가 들어갔죠? 그쵸? 어떤 유전체의 유전율이 들어가는 거죠. 진공시의 유전율이다라고 하면은 입실론 제로가 들어가면 되고요. 어떤 유전체의 유전율이다라고 하면은 요 제로가 빠지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뭐예요? 전기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무슨 파트예요? 자기 파트네. 그러면 이 내용이 거의 똑같게 온다더라. 지금 N극 있고 여기 S극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 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자하. 그럼 이 자하의 양, 그걸 우리가 자하량이라고 하는데 이 자하량이 어디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 Q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하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자기학 파트에서는 자하량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시험에서 자하량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가끔 쓰고 이걸 우리가 자극의 세기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극의 세기. 오케이. 그러면은 이 친구의 자극의 세기를 M1, 이 친구의 자극의 세기 M2. 단위는 뭐다? 웨버다. 우리 앞에서 복습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대칭구조. 여기 유전율이 있어. 그럼 여기 자기학 파트에서 뭐가 있죠? 그쵸? 투자율 있죠. 투자율이 있는 거지. 그럼 투자율은 어떻게 되죠? 뮤는 뮤 제로 곱하기 뮤 S. 여러분 뮤 S라고 해도 되고 뮤 R이라고 해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얘가 뭐라는 거예요. 얘가 비투자율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뮤 제로 역시 진공 또는 공기 중에서의 투자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헨리 퍼 미터죠.
요거는 per 미터고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전속 밀도가 있다면 여기는 무슨 밀도가 있을까요? 전속이 여기에서는 뭐야? 자속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무슨 밀도가 나오겠어요? 몰라요? 자속 밀도. 근데 이걸 똑같이 D라고 쓰면 이게 전속 밀도인지 자속 밀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학자들이 약속을 했어요. 야, 자속 밀도는 D라고 쓰지 말고 그냥 B라고 하자. 뭐라고요? B. 어쩔 수 없어. 이거 외워야 돼요. 그러면은 이 친구의 개념은 어떻게 되냐? 똑같이 어떤 면적에서 뚫고 지나가는 자속의 크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속의 단위는 뭐죠? 웨버 퍼 면적이니까 제곱미터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전기력선의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기력선의 수가 있겠죠. 수니까 넘버 n이라고 할게요. 그럼 n은 여러분 보세요. 분자, 분모 확인해 보세요. 여기 Q죠. 여기 전하량 Q에 해당하는 게 여기 뭐예요? 바로 M 아니었습니까? 자하량 또는 자극의 세기. 그러니까 분자에 뭐가 올라와야 돼요? M이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유전율이죠. 그럼 여기 유전율의 개념이 여기서 뭐예요? 투자율이죠. 그래서 여기 뭐가 오면 돼요? 투자율이 오면 된다더라. 똑같이 뮤 제로가 올 수도 있고 뮤가 올 수도 있다더라. 여러분들 제가 무한 반복하는 거야. 무한 반복하면서 들으면요. 나중에는 외워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들으시는 거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외워집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교연의 원장 김민영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미션 잘 하시고 계신가요? 네, 꼭 해주세요. 좀 귀찮으시더라도 계속 쓰면서 계속 읽으면서 계속 문제 풀면서 무한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돌았으면 또 까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책을 손에서 떼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옳은 나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나사 있죠? 그러면 그 나사를 생각하시면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사를 십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끼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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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돌리죠. 그러면은 얘가 나사가 돌아갑니다. 나사가 회전합니다. 그걸 우리가 무슨 방향이다 라고 얘기하냐? 회전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방향? 회전 방향. 회전 방향이 너무 어려우시면 돌아가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돌려요. 열심히 돌리면 나사가 앞으로 나아가겠죠. 맞죠? 이걸 우리가 진행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사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바로 요렇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회전 방향이고 얘가 바로 진행 방향이다. 이 얘기를 왜 배우냐면 조금 있다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앙페르의 옳은 나사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다 보면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딸딸딸딸 외우지 않아도 돼요. 수업 듣다 보시면은 나중에는 무조건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옳은 나사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냐? 전기와 자기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예, 맞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항상 함께 붙어 다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파트에서 배우는 것은 바로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뭐가 발생한다? 자기장이 발생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딸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자꾸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전공 지식을 내 커먼센스 기본 상식으로 내가 바꾼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만드는 자기장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전선에 전류를 흘려요.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나침반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전류를 흐릴 때 나침반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러면은 나침반이 움직입니다. 뭐 한다고요? 나침반이 움직인다고. 나침반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주변에 자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배에서 우리가 항해를 할 때나 어디를 갈 때나 나침반을 가지고 막 우리가 탔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지구 자체가 뭐예요? 자석이지 않습니까? 이건 또 뭔 소리야? 넘어갈게요. 복잡하게 안 할게요. 자, 이랬든 저랬든 간에 나침반이 움직인다는 것은 뭐다? 도선 주위에 뭐가 생겼다? 자기장이 생겼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간단하게 코일 주변에 철가루를 뿌려요. 그리고 전류를 흘려보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철가루가 이렇게 어떤 모양을 가지면서 철가루가 배열을 한다. 도선에 전류를 흘릴 때도 이렇게 철가루가 움직이는구나. 철가루가 모이는구나. 즉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떤 판에다가 여러분 도체. 지금 얘가 도체예요. 지금 얘가 뭐라고요? 얘가 도체다라는 거죠. 이 도체에다가 이렇게 전류를 흘릴게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발생한다?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나침반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늘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화살표를 했는데 나침반의 바늘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뭐가 발생한다? 그렇죠. 바로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래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오른나사와 얘는 무슨 관계냐라는 거죠. 오호, 이제 엔딩. 자, 얘가 무슨 방향이에요? 회전 방향이죠. 회전 방향. 얘는 뭐예요? 바로 진행 방향이죠.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진행할 때, 자, 오른나사. 무슨 나사? 오른나사. 오른손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감아주시면 요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 선생님 어지러워요.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면은 봐요. 오른나사죠. 나오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나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 요게 바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구나. 간단하게만 여러분 정리를 해드리고 나중에 본문에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석의 종류예요. 자석의 종류인데 여러분 자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자석이 있어요. 자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제 영구자석. 영구자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막대자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전자석이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이 영구자석과 전자석 뭐가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전동기나 발전기 있죠. 아주 코딱지만한 전동기나 발전기는 영구자석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코딱지만한 않은 큰 또 중대형의 발전기나 전동기는 모두 다 뭘 쓴다? 전자석을 쓴다더라. 선생님, 저는요. 태어나서 전자석이란 말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닐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중학교에서도 이 전자석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이 전자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 철심이 있어요. 자, 제가 그렸는데 이 노란색이 뭐예요? 철심이에요. 자, 철심에다가 여러분 뭐를 감냐? 코일을 감아요. 뭘 감아요? 코일. 다시. 철심에다 뭘 감는다고요? 코일. 이런 식으로. 자, 얘가 뭐다? 코일이다라는 거죠. 전선을 감았다. 또는 코일을 우리나라 말로 권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전류를 흘려 보내주면은 전원을 연결해서 여러분 전류를 흘려 보내주면은 얘 자체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석이 나오는 거겠죠. 즉 얘가 자석이 되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된다고요? 자석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석 또는 자기력선이 나온다더라.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동기나 발전기는요. 다 철심과 다 코일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무겁지. 무거워요. 철이 어바웃으로 말씀드리면 대충 비중이 7이고요. 구리는요. 비중이 9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물보다 9배 무겁다고요. 구리가 대략적으로. 선생님, 구리가 철보다 무거운가요? 네, 맞아요. 가끔 혼동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구리가 철보다 무겁습니다. 이건 이제 상식으로 여러분께서 자꾸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전자석이 아주 많이 나온다더라. 어느 과목에서? 전기, 기기라는 과목에서. 이해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이번에는 핵심 11번째 자기장의 색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션 잘 하시고 계시죠? 7번 이상씩 꼭 써주세요. 여러분 많이 쓰고 많이 읽으셔야 내 몸에 빨리 익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핵심 11번째 자기장의 색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거 아닌가요? 네, 제목만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험생분들께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여기 많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간단하게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각색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장이 있는데 그 자기장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있다더라. 머릿속에서 두 개를 나누세요. 자, 다시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있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11번째 핵심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11번 하기 전에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극 있고 S극 있어. 서로 끌어당기겠네요. 이거 누구의 법칙으로 흡인력을 구했죠? 그죠? 쿨롱의 법칙. 그러면은 쿨롱의 법칙 공식이 어떻게 되죠? F는 4파이 뮤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였죠. 이 쿨롱의 법칙에서 끄집어 와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까지 배웠었어요. 요거 한번 다시 써볼게요. 그럼 H는 4파이 뮤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뭐다? M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요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공식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써먹는 거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하자고요? 받아들이자. 일단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분류를 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아니 도대체 무슨 놈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일단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요거였었고 그럼 11번째 핵심에서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공부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단 이것도 역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전류가 만든다. 뭐를? 자기장을. 보세요.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뭐가 발생하죠? 그렇죠. 자속이 발생하죠. 자속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 뭐였죠? 누구였어? 기억 안 나요? 앙페르의 오름나사 법칙이죠.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는 뭐다? 앙페르. 앙페르의 오름나사 법칙이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마다 명확하게 구하는 게 달라요. 여기는 누구의 법칙이에요? 쿨롱의 법칙이죠. 쿨롱의 법칙은 누구 생각해야 돼요? 자석, 자극을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앙페르의 오름나사 법칙은 자기장의 방향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었고, 자, 끝났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장의 세기, 즉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이 누구냐? 바로 비오 사바르의 법칙. 얘가 시험 문제 나와요. 자, 비오라는 거, 사바르라는 거, 이거 사람 이름. 여러분, 패러데이하고 렌치 비슷했었죠? 사람 이름 두 사람이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비오도 있었고 사바르도 있었어. 두 명이 만든 법칙이 바로 비오 사바르의 법칙인데 얘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냐? 자, 비오에서 비읍, 자, 사바르에서 시옷에서 비읍, 시옷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초성으로 암기해도 여러분 이거 충분히 여러분 정답 맞추실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비오 사바르의 법칙은 무엇을 구하는 법칙이냐? 정답,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뭐가 발생한다? 자속이 발생한다. 그러면 전류가 세지면 자속이 세게 흐르겠죠? 자속이 세다라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코일에서 요 코일을 몇 번 감았냐? 그걸 우리가 코일의 권수라고 하죠. 그러면은 코일을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여러분 권수에 비례해서 자속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코일의 권수가 많다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가 세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 가지 물리량이 되게 중요해요. 뭐냐? 첫 번째, 코일의 권수 N이 아주 중요하고요. 전류의 세기 I가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코일의 권수
그 중에 하나는 전류다라는 거죠. 이러한 스토리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시험에서 나오는 공식이 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었어. 그러면은 요거 말고 어떤 경우가 있냐?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원형 코일. 즉 원형 코일 중심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있고요.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는 공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공식 몇 가지? 세 가지. 이 공식 세 가지에 대해서는 본문 핵심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12번째 핵심이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11번째 핵심 좀 어려웠죠? 11번째 자기장의 세기보다는 이번 파트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 마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 조금씩 정리를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제가 각 파트에서 나왔던 흡인력, 반발력을 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어때요? 서로 끌어당기죠. 그 끌어당기는 힘을 정전력 또는 정전기력이라고 했었고, 우리가 쿨롱의 법칙 이용해서 F는 어떻게 했습니까?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이 친구의 전하량을 Q1, 이 친구의 전하량을 Q2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Q1 곱하기 Q2다라고 했었어. 요게 바로 정전기력 또는 정전력을 구하는 법칙이었다. 오케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서.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N극과 S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서로 끌어당기겠죠? 이거 무슨 역이에요? 흡인력. 아하.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무슨 력? 흡인력이 있죠. 물론 반대로 말하면 반발력도 있습니다. 그죠? 플러스와 플러스면 뭐예요? 반발력이에요. 그럼 여기 N극하고 N극? 그럼 반발력입니다. 또는 모두 있다? 반발력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때 역시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었다.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 제곱분의, 자, 바뀌죠. 여기서는 자하량 M1, 여기 자하량 M2 또는 자극의 색이 M1, 자극의 색이 M2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 M1, 그 다음에 M2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이거는 S극과 N극 또는 N극과 S극이 작용하는 흡인력, 반발력을 구하는 공식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얘하고 얘하고. 자, 2번. 핵심. 12번째 핵심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 세 번째예요. 요 세 번째를 우리가 전자력이라고 그래. 자석이니까 자기력, 전하니까 정전력. 자, 이번에는 뭐예요? 여러분, 전자력이야. 도대체 전자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지금 얘도 도체고 얘도 도체예요. 지금 도체에다가 제가 전류를 흘릴게요. 그럼 1번 도체에 I1, 그리고 여기 2번 도체에다가도 전류를 흘릴게요. 각각. 그럼 여기에 흐른 전류가 I2로 할게요. 근데 얘하고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으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힘을 뭐라고 한다? 전자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전자력. 여러분, 전류를 흘려보내줘. 그러면은 여러분, 자석의 힘이 생긴다. 이렇게 무식하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는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발생하고요. 반대로 한쪽은 올라가. 근데 한쪽이 만약에 내려와. 그럼 이럴 때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냐? 반발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작용하는 힘.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전자력. 그럼 여기서도 흡인력, 반발력, 여기서도 흡인력, 반발력, 여기서도 흡인력, 반발력. 그래서 총 몇 개 배우는 거예요? 3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12번째 핵심에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배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이 흡인력과 반발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데 F는 얼마인데? 예, 본문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딱 1분만 에듀클래스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교재가 에듀클래스 전기기능사 교재가 되는 거죠. 요거 한 권만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 실제 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손톱의 한 마디 정도 두께도 거의 안 돼요. 어찌됐든 이 한 권이면 충분하니까 이채저채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전혀 없으세요. 금액은 38,000원이고요. 동영상 강의도 무료입니다. 그러니 교재 빨리 구매하셔서 공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13번째 핵심입니다. 전기자기학 파트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좀 답답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에듀클래스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기회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기회로를 배우기 전에 먼저 전개로 간단하게 리뷰하고 여러분 자기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VIR 보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법칙? 음의 법칙 생각이 나십니까? 좋습니다. 지금 전압이 있어요. 전압이라는 친구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기전력, 전압의 역할은 뭡니까? 바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얘는 직류전원, DC 전원을 이야기하는데 DC가 됐던 AC가 됐던 상관없죠. V라는 것은 전류를 흘릴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요 전선을 따라서 빙글빙글빙글 흘러요. 누가? 전류가. 누가 흘러요? 전류가. 즉 전압은 전류를 흘려주는 친구가 된다. 그러면 지금 전류가 흐르는데 뭘 타고 흐릅니까? 바로 전선을 타고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선이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전선이 구리전선이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구리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그 구리전선의 저항이 궁금하다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전기저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저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전기저항, 즉 구리전선의 저항은 어떻게 구하냐? R은 로 곱하기 A분의 L로 구한다라고 하면서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우리가 배웠었어요. 여기서 L은 전선의 길이,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저항값은 커지는 거고요.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값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선의 길이에는 비례하고 면적에는 반비례한다 중요했었고 여기서 로가 뭐예요? 고유 저항. 지금 제가 전선을 뭐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구리로 만들었다고 했었죠. 그러면 구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고유한 저항값이 있다더라. 그러면 알루미늄, 철이면 철, 자기 자신의 여러분 고유한 저항값이 있는데 요거를요 요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었죠. 고유저항 로는 여러분 K분의 1이다. 여기서 K가 뭐냐면요 여러분 도전율이에요. 뭐라고요? 도전율. 즉 도전율의 역수를 우리가 뭐로 표현한다? 고유저항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더라. 도전율은 뭐예요? 여러분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게 뭐예요? 도전율이었었죠. 아하, 그러면은 정말 간단하게 전기 회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 13번째 핵심은 뭡니까? 바로 자기 회로죠. 그러면은 대칭을 한번 시켜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지금 전기 회로에서는 뭐가 흘렀어요? 전류가 흘렀죠. 그럼 자기 회로에서 흐르는 건 누구다? 이미 이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속. 뭐라고요? 자속. 오케이. 전류에 해당하는 게 뭐다? 자속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전기회로에서는 전압이라고 했고 다른 말로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기회로에서 기전력이 있다면 자속을 흘릴 수 있는 그 힘은 자기회로에서 뭐라고 하냐? 기자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전기회로에서는 전선이 있었죠. 전선은 뭐예요? 전류가 흐르는 길이죠. 그러면 자기회로에서는 자속이 어딜 타고 흐르겠어요? 바로 철심을 타고 흐른다고요. 왜 철이야?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요. 자속이 기가 막히게 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철을 잘 타고 흐를 수가 있어요. 누가? 자속이. 그래서 자속이 지나가는 길. 그래서 자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L이 전선의 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누구의 길이가 되겠어요? 철심의 길이가 되겠죠. 또는 자로의 길이가 되겠죠. 또는 전선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RM이라고 썼는데 전기저항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굳이 M자를 쓴 것뿐입니다. 뭐 대단한 뜻 아니고요. 그럼 여기에서도 공식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왠지. 그죠? 바로 지금 분자에 똑같이 L, 여기도 똑같이 L이 있어요. 근데 그 L은 이제 전선의 길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철심의 길이 또는 자로의 길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A는 전선의 단면적. 그럼 여기는 누구의 단면적일까요? 철심의 단면적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끝나는 거는 아니에요. 조금 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 본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여러분
요 대응하는 관계만 여러분께서 잘 익히셔도 본문에서 잘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인덕턴스는 2장 교류회로에서 코일의 저항 성분을 구할 때 잠깐 배웠었죠. 근데 이번에 또 인덕턴스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핵심 14에서는 인덕턴스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인덕턴스는 뭐예요? 코일의 인덕턴스였죠. 그럼 인덕턴스와 코일의 권수 또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 또는 철심의 길이 이런 친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 개념 뚝딱 시간에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러데이 법칙. 이거 선생님 배운 거 아니에요? 네, 배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보자고요. 이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 본문에서 좀 수월하게 배우십니다. 그러면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었죠. 그러면은 유도기전력 2는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막 말씀으로 해주셔야 돼요. n 곱하기 dt분의 뭐다? d 파이다라는 거였죠. 근데 제가 밑에다 가로 열고 뭐라고 그랬어요? 렌츠의 법칙이다라고 했었죠. 오케이. 그럼 만약에 방향성까지 고려하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누구의 법칙이다? 렌츠의 법칙이다라고 했었던 거.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조금만 개념을 살펴보자고요. 지금 얘가 뭐예요? 자속이죠. 자속과 전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밀접한 관계였었죠. 왜? 전류가 세게 흐르면 세게 흐를수록 자속이 세지죠.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얘는 권수예요. 코일을 감은 권수죠. 그럼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자속이 많이 나오죠. 자속이 많이 나오는 비를 뭐라고 하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속이 나오는 비를 인덕턴스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공식을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밑에다 쓰는 공식 역시 패러데이의 법칙이에요. 또 다른 표현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똑같아요. 여기 마이너스까지 생각하면 좋아요. 마이너스 쓰죠. 이렇게 마이너스. 그럼 렌즈의 법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n 대신에 뭘 쓰냐? l을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dt분의 뭐다? di다라는 거죠. 자,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에 따라서 즉 전류가 변화가 되면 여러분 뭐가 변화되겠죠? 자속이 변화되겠죠. 자속이 발생되는 그 비율을 뭐라고 한다? 인덕턴스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유도기전력 구하는 공식이 되고 이 친구도 유도기전력이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걸 한번 대꾸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바뀌었죠. 나머지는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하고 이용해서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든 식을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냐? 본문에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개념 뚝딱 시간에는 요 공식하고 요 공식 한 5번씩만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바로 연습장 피시고 연습해 주세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거 선생님 배웠던 건데요. 좋습니다. 오리지널로 여러분 복습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 배터리가 있어요. 그럼 긴 쪽이 뭐예요? 플러스고 짧은 쪽이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쪽 극반에는 어떤 전하들이 옹기종기 모여요? 플러스 전하들이 옹기종기 모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마이너스 전하들이 모인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콘덴서라는 설비가 뭐였죠? 전하를 축적하는 장치죠.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축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축전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축전지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축전지 하면은 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축전기라고 해서 말이 헷갈리니까 축전기라는 말보다는 우리 시험에서는 콘덴서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콘덴서는 여러분 전하를 축적하는 장치다. 즉 에너지를요. 전하들을 모아둠으로써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에너지가 저장됐는지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여기가 축적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전하들이 이렇게 모였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얘를 없애고요. 여기다가 뭐를 이렇게 설치를 했냐? 여러분 꼬마 전구를 제가 이렇게 달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꼬마 전구에 번쩍하고 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금방 여러분 사라져요.
빛이. 왜 그러냐?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순간적으로 아주 짧게나마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물론 콘덴서가 대마왕 콘덴서라면 전류가 계속 흘러서 꼬마 전구에 불이 계속 들어오겠죠. 즉 그건 어디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그랬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우리 어떻게 배웠었죠? 2분의 1에 곱하기 뭐예요? C, V의 제곱이다. 오, 여러분들 여기 조금 전에 꼬마 전구 말고 여기 뭐가 있었어? 여러분, 배터리가 있었잖아요. 이 배터리의 전압을 뭐라고 한다? V. 그래서 2분의 1 C V의 제곱이다. 오, 선생님, 이걸 왜 배우는데요? 왜 배우냐? 조금 있다가 바로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배울 거거든요. 근데 그 공식 외울 때 요거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보고요. 개념 뚝딱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다라고 써놨죠. 오, 선생님, 코일에도 에너지가 축적이 되나요? 네, 축적이 됩니다. 그걸 실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지금 요 동그라미하고 A라고 쓴 게 뭘까요? 네, 전류계예요. 뭐라고요? 전류계. 그 다음에 여기 삐뚤삐뚤 요건 뭐예요? 예, 저항이에요. 근데 이 회로에서 이 친구와 이 친구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배터리죠. 예, 전원 공급 장치다. 여기서 이제 전압을 인가를 하면 전류가 흐르겠죠. 어찌됐든 간에 자, 요 정도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건 여러분, 요거는 절한 스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위로 붙을 수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볼게요. 이 오른쪽이 뭐냐면 여러분, 이 보라색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보라색 동그라미. 이 보라색 동그라미가 뭐냐면요, 철심이에요. 자, 뭐라고요? 철심. 철심에다가 제가 지금 어떻게 그려놓은 거냐면 이렇게 코일을 감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 코일인데 코일을 어디에다 감았다? 철심에다 감았다. 그럼 여기 철심은 여러분 뭐예요? 바로 자속이 흘러가는 길이죠. 그래서 철심을 자로라고 하고 나중에 이 자로의 길이를 스몰 l로 나타낼 겁니다. 요거는 본문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 지금 철심이 있고 철심에다가 뭐를 감았어요? 코일을 감았다.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이 되냐? 오, 한번 지금부터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밑으로.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붙겠죠. 이렇게 붙으면 어떤 회로가 만들어지나 보세요. 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인데,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가요.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요. 지금 길이 끊겼죠. 위로는 오픈 회로예요. 그래서 회로가 구성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요. 오, 코일 쪽으로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렇죠? 막 전류가 흘러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오겠죠. 그럼 회로가 구성된다는 거 보이십니까? 자, 다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코일을 따라 전류가 흘러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오케이. 요거 이제 1번 회로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가능한 빨리 어떻게 해요? 가능한 빨리 스위치를요, 이번에는 탁 하고 위로 올릴 거예요. 자, 잠깐. 지금 일단 1번 회로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1번 회로는 지금 코일에 전류가 흐른 거죠. 그러면은 코일에 뭐가 흘렀다?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저장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가 저장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끊어. 얘를 끊고 다시 이번에는 여러분 얘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붙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회로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얘를 탁 하고 위로 올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제가 여기다가 뭐를 갖다 놨어요? 전류계를 갖다 놨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 전류계 바늘이 탁탁 하고 움직입니다. 와우! 그럼 전류계 바늘이 움직였다는 것은 코일이 전류를 공급한 거죠. 그럼 코일에 에너지가 저장됐기 때문에 전류계가 움직인 거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더라. 선생님 실험으로 보여주세요. 아니요, 이거 실험 너무 어려워. 그래서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더라.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개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미션 잘 하시고 계시죠? 예, 꾸준히 반복 많이 해주세요. 수험생 여러분 우리가 핵심 14에서는 코일 한 개가 있을 때의 인덕턴스를 배웠다면 핵심 15는요 코일이 두 개 있을 때 몇 개 있을 때? 코일이 두 개 있을 때의 인덕턴스를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개념 뚝딱 시간은 그냥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거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냥 편하게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본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 오른쪽에 코일 있고 왼쪽에도 코일이 있어요. 노란색 코일, 보라색 코일. 오른쪽에 있는 코일을 1번 코일이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코일을 2번 코일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1번 코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러분 얘가 뭐죠? 예, 배터리죠. 배터리는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친구죠. 근데 옆에 뭐 붙어 있어요? 저항이 붙어 있네. 근데 저항이 붙어 있는데 찍하고 화살표가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변 저항이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저항을 변화시키는 친구다. 그래서 가변 저항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항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저항을 조정하면 뭐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전류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하죠? 자속이 발생하죠. 그러면 전류가 변화하면 뭐도 변하겠어? 자속도 변화된다. 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흘러요. 그럼 뭐가 발생하죠? 자속이 발생하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건데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얘를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저항이 왔다리 갔다리 되면 전류도 변하겠죠. 즉 여기에는 변화되는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자속도 뭐예요? 그냥 자속이 아니라 자속이 변화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델타 파이 이거는요 d 파이 이렇게도 씁니다. 요 표시나 여러분 같은 표시예요. 자, 그러면은 자속의 변화가 여러분 2번 코일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속이 5개 나왔는데요. 선생님 2번 코일 들어갈 때는 3개만 들어갔네요. 어쩔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얘하고 여러분 5개를 다 집어넣고 싶어? 그럼 얘를 어떻게 서로 가까이 붙이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3개가 여기 관통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 d 파이가요 여기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코일에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죠. 지금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자속의 변화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발생했어? 유도 기전력이 발생했다. 전류가 흘렀다. 에너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나중에 여러분 제2과목 여러분 변압기라는 파트가 있어요. 변압기에서 바로 이러한 상호 유도의 원리를 이용해서 바로 기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 대단한 원리인 거죠.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우리 여러분 유도기 전력하면 누구의 법칙이 생각이 나요?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 또는 패러데이 법칙이 생각이 나셔야겠죠. 먼저 이거부터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V는 N 곱하기 DT분의 D 파이다. 그죠? 이거 많이 봤죠? 이 꼴도 많이 봤고 여러분 이러한 꼴도 많이 봤죠. DT분의 DI 곱하기 L이다. 이거는 기본적인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이다. 전자 유도 법칙인데 자 보세요. 지금 밑에다 제가 식을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V2. 여기서 V2가 뭐냐? 이 두 번째 코일에서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은 여기서의 전류의 변화에 영향을 받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인덕턴스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냥 인덕턴스가 아니라 여기서 뭐가 들어간다? 바로 상호 인덕턴스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왜 상호 인덕턴스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냐? 얘도 인덕턴스 값이 있죠. 얘도 뭐가 있어요? 인덕턴스 값이 있어. 이 친구와 이 친구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약간 각색해서 여러분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나중에 여러분 공식도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약간 각색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지금 여기에 들어간 L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M이다. 이렇게 코일 몇 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 이해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개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그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 한 가지만 배우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석을 준비했고요. 여기 드라이버예요.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렇게 문지릅니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요. 여러분
못이나 나사를 들을 수 있나? 얘가 붙나 안 붙나? 우리 시험했었죠. 어떻게 됐었죠? 그쵸, 붙었었어. 오케이. 요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자석을 우리가 갖다 댔다는 것은 자기장을 우리가 인가한 거죠. 또는 자속을 쪼여준 거죠. 어디에다가? 바로 철에다가. 철은 대표적인 뭡니까? 강자성체죠. 우리 자성체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강자성체, 반자성체, 상자성체. 그죠? 그 중에서 이제 강자성체는 종류가 세 가지가 또 있었죠. 강철, 니콕 또는 니콕 강철. 그죠?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 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강자성체였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철에다가 이렇게 자기장을 가했다, 자속을 가했다. 또는 자기장의 색이 H를 가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철에 뭐가 들러붙었어요? 나사가. 쇠로 된 나사가 들러붙었어요. 그러면은 왜 들러붙었을까?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멋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이 드라이버, 이 철에는 잔류하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나사가 붙게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조금 뭉뚱그려서 쉽게 말하면 자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요 잔류라는 말에다가 잠깐 포인트를 주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영구자석 있죠? 영구자석. 영구자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잔류하는 자기가요.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얘가 줄어듭니다. 또는 많이 줄어들다 보면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여러분, 냉장고 있죠? 냉장고 보면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찰싹하고 붙지 않습니까? 그게 왜 붙어요? 바로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영구자석 때문에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냉장고가 한 20년 정도 썼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문 닫힐 때 좀 현찮죠? 문 열 때도 좀 현찮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영구자석에 남아있는 잔류자기가 작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것도 시험 문제. 영구자석에는 잔류자기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커야 좋은 거죠. 영구자석에는 잔류자기가 뭐 할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요거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영구자석 이야기 이제 안 할게요. 더 필요 없어. 그러면 왜 이렇게 잔류자기가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는 바로 변압기 때문에 그래. 누구? 변압기. 선생님 계속 수업하면서 변압기라고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과목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근데 이 변압기를 미리 조금만 배워보자고요. 자, 변압기의 구조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철심과 코일로 만들었다라는 거야.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 철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철심에 뭐가 만들어지냐? 잔류자기가 여기에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잔류자기가 있다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저보고 밥을 먹으라고 그래. 내가 배고플 때 밥 주면 좋죠. 근데 제가 배불러 죽겠는데도 밥을 줘. 그럼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이런 것처럼 잔류자기가 클 때가 좋을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좋을 때가 있다. 그럼 변압기에서는, 특히 변압기의 철심에서는 잔류자기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이 잔류자기 얘 성질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 그 손실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난단 말이야. 히스테리 나지. 그래서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요 정도만 간단하게 여러분 배우시고요.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